안녕하세요, 여러분. 편안하게 듣는 잠자리 동화 달콤 오디오북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얼굴도 못생기고 가진 것도 없던 청년이 마을에서 제일 예쁜 처녀와 어떻게 혼인할 수 있었는지 그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절세 미인을 얻는 법. 정만선은 아주 정직하고 올바르게 삶을 사는 사람이었지만 본래 태어나기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 있게 살지 못하고 있었지요. 때문에 결혼도 하지 못한 채 생활하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비록 가난하기는 했지만 생각이 깊고 매사에 재치 있는 행동과 총명함이 보여 주위 사람들로부터 똑똑한 젊은이라는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나무를 팔고 집으로 돌아가려던 정만선은 옆 동네에 사는 윤초 씨를 만났습니다. 윤초 씨는 술을 매우 즐겨 마시는 사람으로 장안의 소문이 나 있을 정도였지요. 그런 사람이었으니 그날도 윤초 씨는 이미 술에 취해 비틀거리다가 지나가는 정만서를 본 것입니다. 이보게 어디 가는 길인가? 정만서를 알고 있는 윤초 씨는 먼저 말을 붙였습니다. 예, 나무를 팔고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 그럼 술 한 잔 사주겠나? 비록 가난하기는 하였지만 이웃 동네 어르신이 술 한 잔 사달라는 말을 무시할 수 없었지요. 하지만 윤초 씨가 이미 술에 취해 있었으니 그로서는 조금 망설여지는 일이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술 한 잔이야 대접 못하겠습니까? 하오나 이미 약주가 과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괜찮으십니까? 그렇다고 그만둘 윤초 씨가 아니었지요. 허허, 그 사람 괜한 걱정을 하는구먼. 자네는 내 주량을 모르는가? 어쩔 수 없이 정만선은 윤초 씨와 함께 술집에 들어가 술을 사주었습니다. 술 몇 잔을 들이킨 윤초 씨는 기분이 더욱 좋아지자 술김에 딸 자랑을 늘어놓았지요. 우리 금순이가 자네는 아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시집갈 나이가 되었는데 말이야. 내 딸이긴 하지만 나무랄 데가 없어. 얼굴 예쁘지. 바느질도 잘하지. 음식도 잘하고 예의도 바르고 말이야. 윤초 씨의 딸 금순이는 이미 주변 동네에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윤초 씨의 말대로 완벽한 교수감이었지요. 혼기를 이미 놓쳐버린 정만서로서는 금순이야말로 감히 생각도 못할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속으로는 금순이 같은 좋은 여인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였지요. 그런데 윤초 씨가 말을 했습니다. 자네는 똑똑하고 성실한 젊은이야. 우리 금순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는 자네에게 우리 딸을 시집 보낼 의향이 있네. 기분 나쁘지 않은 말이었지요. 하지만 자신은 가난하기 때문에 상대가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알고 윤초 씨는 누구든지 젊은 사람들을 만나면 술 한 잔 얻어먹으면서 자신의 딸을 자랑하고 주겠다는 약속을 해온 터이기 때문에 정만서는 그냥 웃고 넘겼습니다. 정만서가 떠나자 윤초 씨는 장터에서 또 한 젊은이를 만났습니다. 다름 아닌 그의 딸을 탐내고 있던 부잣집 권참봉의 아들이었지요. 참봉의 아들 역시
결혼할 나이가 된 젊은이인지라 윤초 씨는 그것을 미끼로 술을 한잔 하자고 제의를 했습니다. 참봉의 아들은 이 기회를 통해 자신이 사윗감으로 가장 적합한 사람임을 알리려고 아주 비싼 술집으로 갔지요. 아니, 여기는 너무 비싼 곳이 아닌가? 젊은 사람에게 이런 곳에서 술을 얻어먹으면 부담스러운 일인데.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안주가 나오자 그래도 양심이 있는지 윤초 씨는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어르신, 사실 저는 금순 씨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한다는 것은 남자가 여자를 책임지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고 집안도 괜찮은 제가 아주 적당한 사람이 아닐까요? 맛있는 음식과 술을 대접받는 윤초 씨로서야 무슨 말인들 못하겠어요. 그는 그렇게 하겠노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윤초 씨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자신의 딸을 주겠노라 떠들고 다녔습니다. 그러자 윤초 씨네 집에는 허구한 날 젊은이들이 찾아와 금순이를 만나게 해달라고 애원했지요. 아무리 아버지가 허락한들 당사자가 싫다고 하면 소용이 없는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이처럼 금순이를 차지하겠다고 달려드는 젊은이들이 많아지자 결국 금순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이 만나본 젊은이들은 물론 사람 됨됨이가 더할 데 없이 좋은 사람이겠지만 저로서는 직접 사람들을 만나보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신랑감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매일같이 이렇게 집을 찾아와 저를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 때문에 저 역시 불편하오니 차라리 하루 날을 정해 그 사람들을 다 만나보겠습니다. 금순이의 이 같은 결정에 윤초 씨는 고개를 끄덕였고 드디어 사윗감 시험 보는 날이 되었습니다. 정만서로서는 갈등이 있었지만 일단 와보라는 연락이 왔기에 그도 윤초 씨네 집으로 갔습니다. 금수는 매우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자였지요. 처음에 시험을 치룬 사람은 참봉댁 아들이었습니다. 방 중간에는 천막이 쳐지고 금순이는 안쪽에서 예비 신랑감에게 물었지요. 이렇게 찾아오게 해서 송구스럽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저와 결혼을 한다면 저를 어떻게 해주실 생각이옵니까? 참봉댁 아들은 자신 있는 목소리로 말했지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부자이옵니다. 금순 씨가 원한다면 재산을 아끼지 않고 무엇이든 다 해주겠습니다. 그러자 금순이 말을 했습니다. 돈으로 무엇이든 다 하려는 사람은 아니되옵니다. 세상 모든 것을 돈으로만 해결하려 하게 되므로 사람의 존엄성을 모르거니와 돈만 믿고 사니 게을러지기 십상이지요. 그러하니 아니 되겠습니다. 단호하게 거절해버렸습니다. 다음은 인물 좋기로 소문난 종태였습니다. 얼굴 하나는 보기 드문 미남으로 자신 스스로도 잘생긴 얼굴을 상당히 과시하면서 사는 총각이었지요. 금순이는 그에게도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줄 것인가를 물었지요. 금순 씨가 미인인 만큼 저도 잘생긴 얼굴의 청년입니다. 미남 미녀가 만나 함께 살면 서로가 행복하겠지요. 게다가 저는 오로지 금순 씨만을 바라보며 살 것입니다. 우리가 혼인을 하게 되면 태어날 아이도 잘생길 겁니다. 겉만 번지르르 한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은 속이 차 있어야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지요. 겉만 믿고 사는 사람들 치고 행실 바른 사람이 없습니다. 얼굴이 잘생긴 남자는 저는 원치 않습니다.
이 두 사람 외에도 많은 젊은이들이 금순과의 면접에서 하나같이 다 거절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금순이 바라는 성실하고 건강한 젊은이는 없었던 것이지요. 하나같이 자신이 지닌 재주나 장점 하나만을 내세워 금순의 마음을 움직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거절을 당한 후 마지막으로 정만서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만서는 하인에게 말했지요. 나는 본래 가진 것이 없어 금순 아씨의 혼인 상대로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요. 윤초씨 어른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서 오긴 했지만 그냥 돌아가려 하오. 그러니 그대로 전해주시오. 이 말을 들은 금수는 뭔가 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이왕 왔으니 대화라도 나누고 가라며 그를 방으로 불러들였지요. 금순이는 정만서에게도 앞의 젊은이들에게 한 것과 마찬가지로 물었습니다. 저와 혼인을 하시면 저를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금순이를 어떻게 해주겠다는 말을 할 수 없었지요. 돈도 없고 권세도 없는 데다 외모가 아주 잘생긴 것도 아니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망설여졌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이렇게 물러날 수는 없다고 생각한 정만서는 이렇게 말했지요. 남들처럼 넉넉하게 가진 것은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건강한 이 몸뿐이니 하오니 이 몸을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만서는 자신이 건강하다는 것을 몸짓으로 보여주었지요. 금수는 이제서야 제대로 된 남자를 찾았다는 생각을 하고 결심을 했습니다. 사나이 대장부가 건강한 몸이 있는데 무엇을 못하겠소? 건강하고 바른 생각만 있으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하옵니다. 어서 나가셔서 아버님과 태기를 하십시오. 결국 정만서는 가진 게 몸밖에 없다는 말 한마디에 절세 미인을 아내로 얻게 되어 동네 총각들에게 부러움을 샀다고 합니다. 고춧가루 장수와 양반. 옛날 어느 마을에 원님과 한다하는 양반들이 삼복의 시원한 정자에 올라 더위를 피하며 놀고 있었습니다. 양반들은 주안상을 버려놓고 한가하게 그를 읊조리고 있었지요. 이렇게 흥에 겨워 놀고 있는데 지나가던 보찜 장수가 양반들 노는 곳에 와서 넙죽 엎드렸습니다. 양반님, 노시는데 도리가 아니오나 소인이 하도 억울한 일을 당하여 사또께 아뢰려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놈을 당장 내쫓고 싶었지만 그랬다가는 좌중의 흥이 깨질까 하여 고울 원님이 부드럽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 무슨 일인가? 보다시피 소인은 고춧가루 장수입니다. 그런데 오늘 동천 앞을 지나다가 장사 문서를 언문으로 썼다 하여 죽도록 곤장을 맞고 오는 길입니다. 고울원님은 고춧가루 장수를 나무랐습니다. 그것은 말할 것이 못되느니라. 너는 왜 나라에서 쓰라는 진서를 쓰지 않고 쓰지 말라는 상놈의 글을 쓰느냐? 고춧가루 장수가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말을 했지요. 소인이 무식하여 진서를 몰라서 그렇사옵니다. 그러니 진서로 고춧가루라고 어떻게 쓰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고울원님이 눈만 멀뚱멀뚱거리며 좌우를 둘러보니 다른 양반들도 불시에 벙어리가 된 듯이 잠잠해졌습니다. 모두 속으로는 고춧가루 고춧가루 하면서 생각만 할 뿐 아무도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었지요. 자기네들 배운 책에는 고춧가루라는 말을
중국 글자로 어떻게 쓰는지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무식한 백성이 글 한자 가르쳐 달라는데 명색이 관장이고 양반이라는 사람들이 모른 데서야 체면이 서겠어요. 뭐라고 가르쳐 주어야 할 텐데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서로 눈치만 보면서 앉아 있자니 등에 식은땀이 줄줄 흘렀지요. 이때 김매러 가던 농사꾼이 정자를 올려보면서 껄껄 웃었습니다. 안 그래도 하찮은 고춧가루 장수 앞에서 체면이 깎일 대로 깎여있는 판인데 농사꾼까지 양반을 보고 웃어대니 화가 났지요. 어느 놈이 감히 양반 앞에서 무례하게 웃는가? 올라와서 사죄를 하렸다. 그때 농사꾼이 정자 위로 올라가서 하는 말이 양반의 글을 쓸 줄 몰라 말문이 막힌 걸 보고 어느 누가 웃지 않겠습니까? 저는 비록 땅을 긁어먹고 사는 농사꾼이오나 그까짓 고춧가루쯤은 눈 감고도 쓰겠습니다. 그래, 내 놈이 어디 한번 써보아라. 만약에 쓰지 못하면 양반을 능면한 죄로 주리를 틀 것이다. 농사꾼은 태연하게 허리춤에서 호미를 꺼냈습니다. 저에게 먹물과 붓은 맞지 않으니 이것으로 쓰겠습니다. 하고는 호미로 땅바닥에 큼직하게 10자를 그었지요. 자, 보십시오. 이렇게 고추 내려 그었으니 고추요. 가루로 그었으니 가루가 아닙니까? 고춧가루 장수가 그것을 보더니 무릎을 탁 치며 감탄을 했지요. 이게 바로 고춧가루로구나. 진짜 글 잘하는 사람은 바로 당신이구려. 고춧가루 장수와 농사꾼은 한바탕 웃고 나더니 제 갈 길을 갔습니다. 점잔을 빼며 앉아있던 양반들은 고개를 들지 못하였지요. 나라를 지키는 필히 신문왕은 바다에 떠다닌다는 신비한 산도 볼 겸 동해가의 가문사를 찾았습니다. 그 신비한 산은 가문사 쪽으로 떠오르면서 물결을 따라 흘러갔지요. 신문왕은 가문사에서 며칠 묵기로 하였습니다. 가문사는 신라 제31대 신문왕이 아버지 문무왕을 위해 세운 절이었지요. 신문왕의 아버지 문무왕은 죽으면 동해에 장사 지내게 해달라고 유언을 했습니다. 용이 되어 신라를 지켜주겠다고 했지요. 그 유언대로 문무왕을 바다에 장사 지냈습니다. 가문사는 동해의 용이 된 문무왕이 절에 들어와서 돌아다니게 하도록 절뜰 아래 구멍을 뚫어 놓았습니다. 신문왕은 이견대에서 동해를 바라보았지요. 이견대는 용이 된 문무왕이 드나드는 것을 본 곳이라고 합니다. 신문왕이 왕위에 오른 이듬해였습니다. 바다의 일을 맡고 있는 박숙청이 아래였지요. 동해 속에 있는 작은 산이 바다에 떠서 가문사를 향해 오고 있습니다. 신문왕은 신기하게 생각하여 일관 김춘지를 불러 명점을 치라 하였습니다. 돌아가신 문무대왕께서 지금 바다의 용이 되셔서 삼한을 지키고 계십니다. 또한 김유신 장군도 하늘의 신이 되었사옵니다. 두 성인이 힘써 나라를 지킬 보배를 내려주시려 하옵니다. 마마께서 바닷가로 나가시면 값으로 칠 수 없는 큰 보배를 얻을 것입니다. 일관이 아뢰었습니다. 신문왕은 일관의 말대로 바닷가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마마, 지금은 날씨가 거칠어 바다로 나갈 수 없을 것 같사옵니다.
정말 날씨가 험해지기 시작했지요. 산 모양은 꼭 거북이의 머리처럼 생겼습니다. 산 꼭대기에 대나무 한 그루가 보였지요. 저 대나무는 낮에는 둘이 되었다가 밤이면 다시 합쳐져 하나가 되옵니다. 참으로 이상한 산이로구나. 신문왕은 이렇게 말하고 감은사로 가서 묵었지요. 하늘이 캄캄하고 비바람이 몰아쳤는데 7일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다가 8일째 되던 날 날씨가 맑게 개었지요. 신문왕은 배를 타고 바다로 나아가 그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용 한 마리가 검은 옥대를 받들어 신문왕에게 바쳤습니다. 이 산이 대나무와 함께 갈라졌다 합쳐졌다 하는 연유가 무엇인가? 신문왕은 용에게 물었지요. 한 손으로는 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두 손으로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과 같지요. 이 대나무도 합쳐져야만 소리가 나옵니다. 이것은 훌륭하신 대왕께서 소리로 천하를 다스릴 상서로운 징조입니다. 대왕께서 이 대나무로 피리를 만들어 부시면 세상이 평안해질 것이옵니다. 대왕의 아버님 되시는 문무대왕께서는 이미 용왕이 되셨고 김유신 장군은 전신이 되셨습니다. 이 두 분이 마음을 합하여 저에게 이 보배를 갖다 드리게 하셨사옵니다. 신문왕은 기뻐하며 그 보배를 받았습니다. 신문왕은 그 보답으로 오색 비단과 금과 옥을 용에게 주었지요. 그리고 대나무를 베어 무트로 나왔습니다. 마마, 바다에 떠있던 산이 사라졌사옵니다. 신하가 소리쳤습니다. 무트로 나온 신문왕이 신하가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았지요. 정말 산과 용은 감쪽같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참으로 신비스러운 산이로구나. 이는 신라에 대한 좋은 징조가 틀림없다. 신문왕은 그 다음 날 감은사를 떠나 대궐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지림사의 서쪽 시냇가에 자리를 잡고 점심을 먹고 있을 때였지요. 이때 태자 이공이 대궐을 지키고 있다가 이 소식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태자는 훗날 제32대 효소왕이 됩니다. 태자는 옥대를 자세히 살펴보았지요. 아바마마, 이 옥대는 여러 쪽으로 되어 있사옵니다. 그 여러 쪽은 모두 진짜 용입니다. 네가 그걸 용이라고 어찌 아느냐? 태자는 자신 있게 대답을 하였지요. 아바마마, 옥대의 쪽 하나를 떼어 이 시냇물에 넣어보세요. 태자의 말에 신문왕은 옥대의 왼편 두 번째 쪽을 떼어 물에 넣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물에선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갔지요. 물이 있던 그곳은 못이 되었습니다. 이 못을 용이 올라간 곳이라 하여 용연이라고 불렀습니다. 신문왕은 대궐로 돌아와 그 대나무로 피리를 만들었습니다. 그 피리를 월성의 천종고에 갖다 두었지요. 그 피리는 정말 신통했습니다. 이 피리를 불면 적군이 물러나고 병이 나으며 가뭄 때는 비가 왔습니다. 또 비가 너무 많이 와 물난리를 만났을 때는 비를 그치고 거센 바닷바람도 가라앉히고 물결도 잔잔하게 했지요. 정말 나라를 지키는 피리였습니다. 이렇게 신통한 피리를 만파 신적이라 하여 신라의 보물로 삼았습니다.
하늘에 있는 밭. 옛날 어떤 사람이 약관에 벼슬 하여 중국으로 사신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사람 하나가 자기네 나라가 조선보다 땅덩어리가 넓고 볼만한 것도 많다면서 잘난 척을 했지요. 저 성은 길이가 만리나 돼서 만리장성이라 한다고. 당신네 나라는 땅이 좁아서 저런 성을 쌓을 데도 없지. 이 탑은 꼭대기까지 올라갔는데 한나절이나 걸린다고. 당신네 나라에도 이렇게 큰 탑이 있나? 이렇게 보이는 것마다 자랑하면서 으스대니 은근히 속이 뒤틀렸지요. 그깟 것 갖고 뭘 그러나? 우리나라엔 하늘 위에 농사짓는 밭도 있는데? 하고 얼떨결에 거짓말을 해버렸습니다. 중국 사람이 그 말을 듣더니 그것 참 신기하군. 당신네 나라에 따라갈 테니 하늘나라 밭 구경을 시켜주게나? 이러지 뭐해요. 이거 잘못 걸렸구나 싶지만 이제 와서 아니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늘나라 밭 구경하겠다고 따라 나서는 중국 사람을 데리고 우리나라에 오기는 했는데 앞일이 막막하였지요. 우리나라에 오자마자 하늘나라 밭을 빨리 보여달라고 성화를 냈습니다. 오늘은 늦었으니 내일 아침에 보자 하고 집으로 돌아왔지요. 집에 돌아와서 아무리 생각해도 뾰족한 수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7순이 넘은 아버지가 있는데 아들이 중국에 사신으로 갔다 오더니 인사도 하는둥 마는둥 하고 드러누워 한숨만 푹푹 쉬고 있으니 마음이 편치 않았지요. 그래서 아들에게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무슨 걱정이 있길래 그러고 있느냐? 아버지, 거짓말 한번 했다가 경을 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저렇게 돼서 큰일이 났다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러니 없는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이왕지사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빠져나갈 방도를 찾아보자 하고 한참 궁리를 하더니 이렇게 저렇게 해보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아들이 그 말을 듣고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동네방네 다니면서 환갑 넘은 노인들과 어린 아이들을 불러 모았지요. 노인들에게는 맛있는 음식을 잘 차려 대접하고는 부디 노래하고 춤추고 즐겁게 노십시오 하고 말했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너희들은 그저 서럽게 울고 있어라 하고 일렀지요. 모두들 시키는 대로 잘 했습니다. 노인들이야 아침부터 좋은 음식으로 대접을 받으니 절로 흥이 나서 노래 부르고 춤추고 놀았지요. 아이들이야 우는 게 일이니 힘들 게 없었지요. 목청을 있는 대로 뽑아서 엉엉 울었습니다. 그래 놓고 중국 사람을 데리고 왔지요. 자, 이제 하늘나라 밭을 구경하러 가자 하고 일부러 노인들이 춤추고 노는 곳과 아이들이 우는 곳에 데리고 갔습니다. 중국 사람이 보니 이상한 일이었지요. 그래서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저 노인들은 왜 저러고 있나? 아, 그것은 다 까닭이 있지. 하늘나라 밭은 너무 멀어서 가는데 30년, 오는데 30년이 걸린다. 저 노인들은 60년 전에 밭 매러 갔다가 어저녁에 돌아왔는데 안 죽고 살아왔다고 좋아서 저렇게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지. 그게 그렇게나 뭔가? 저 아이들은 왜 저렇게
울고 있나? 그거야. 이제 가면 60년 뒤에나 돌아올 테니 그게 서러워서 저렇게 울지. 그러니 중국 사람이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이구, 가는데 30년, 오는데 30년이라 내가 지금 구경하러 나섰다가는 다 가지도 못하고 죽어버리겠군. 난 안 갈 거야. 선문대 할망. 옛날 옛적에 제주도에는 선문대 할망이라는 신선이 살았습니다. 할망은 키가 어찌나 큰지 한라산을 베개 삼고 누우면 제주도 앞바다까지 다리가 닿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할망은 사람들을 피해 바닷속에서만 살았다고 합니다. 육지로 나오는 것은 100년마다 한 번씩 빨래를 할 때뿐이었지요. 어느 날 할망이 육지로 나오는 100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할망이 바다에서 나와 100년 동안 입고 있던 속옷을 꺼내 빨래를 하기 시작했지요. 제주 앞바다에 있는 관탈섬이 할망의 빨래판이었습니다. 할망은 조물조물 빨래를 비비고 발로 밟으며 빨래를 하다가 그만 낡은 속옷을 찢고 말았지요. 이걸 어째 한 벌밖에 없는 내 속옷인데. 할망은 찢어진 속옷을 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마침 붕악 소리가 들렸지요. 소리가 나는 곳을 돌아다 봤더니 그곳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뒤이어 새로 부임한 제주도지사가 탄 가마가 나타났지요. 제주도지사는 심술이 가득한 심술쟁이였습니다. 그걸 보던 할망은 사람들 쪽으로 다가가서는 제주도지사에게 긴 목을 쑥 내밀었습니다. 제주도지사는 어찌나 놀랐던지 가마에서 쿵 하고 떨어져 버렸지요. 할망이 나타나자 마을 사람들은 너무 놀라 허둥지둥 달아났습니다. 할망은 바들바들 떨고 있는 제주도지사를 손가락으로 집어 손바닥 위에 놓았지요. 누구세요? 누구긴 이놈아. 난 선문대 할망이다. 제주도지사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제주도에 부임하면서도 선문대 할망을 모르다니 이놈 혼 좀 나야겠는걸. 할망은 일부러 무서운 표정을 지으며 호통을 쳤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시면 뭐든지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뭐든지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예,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럼 한 달 안으로 명주 백동을 구해오너라. 할망은 찢어진 속옷을 다시 만들 생각이었지요. 어마어마하게 큰 할망의 옷을 만들려면 명주 백동 정도는 있어야 했습니다. 명주 백동을요? 명주 1동에 100필이면 백동이면 1만 필. 도지사의 입이 쩍 벌어졌지요. 하지만 도지사는 할 수 없이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소나귀에서 풀려난 제주도지사는 그 길로 관하로 달려갔습니다. 그날부터 온 마을의 명주들을 긁어 모으기 시작했지요. 그렇지만 워낙 가난한 마을이라서 아무리 마을 사람들을 쥐어짜도 명주 백동은 어림도 없었습니다. 날은 점점 흘러 할망과 약속한 한 달이 다 되어 갔지요. 제주도지사는 안절부절 못해 마을 사람들을 들들 볶았습니다. 그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온종일 명주를 만드느라 다른 일은 하지 못했지요. 사람들은 제주도지사와 할망에 대한 원망이 갈수록 커져갔습니다. 그때 마을에서 총명하기로 이름난 한 아이가
지사를 찾아왔습니다. 지사님, 제가 일주일 안에 명주 백동을 모아드릴 수 있어요? 지사는 귀가 솔깃해져 물었지요. 아니, 무슨 수로 명주 백동을 모은단 말이냐? 다 수가 있지요. 그런데 제게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내린 세금을 반으로 줄여주세요. 아이는 지사를 바라보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제주도지사는 명주 백동을 구할 수 있다면 아이의 소원쯤은 들어주어도 좋겠다며 얼른 허락을 해 주었지요. 아이는 그 길로 제주 앞바다에 있는 선문대 할망을 찾아갔습니다. 선문대 할망님, 선문대 할망님. 한참을 부르자 할망이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이길래 이리 귀찮게 하는 것이냐? 아이는 할망을 보고도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따졌습니다. 할망 때문에 저희 마을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명주 백동을 모으느라 아무것도 못한 채 지사에게 들들 볶이고 있다고요. 아이의 말에 할망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임금님이라면 모를까? 제주도에 어디에도 명주 백동은 구할 수 없어요. 임금님은 명주 백동을 가지고 있느냐? 그럼요. 뭐 할망이 육지까지 다리를 놓아준다면 임금님이 상으로 주실지도 모르잖아요. 아이는 당돌하게 말했습니다. 할망은 곰곰이 생각을 하더니 아이에게 말을 했습니다. 알았다. 내가 다리를 놓아줄 테니 임금께 꼭 명주 백동을 달라고 해라. 정말이요? 아이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할망은 당장에 돌을 주워다 바다에 풍덩풍덩 던져버렸습니다. 커다란 돌이 하나둘씩 쌓이고 바다에는 길이 만들어졌지요. 눈 깜짝할 사이에 육지까지 다리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네 말대로 다리를 놓았으니 얼른 가서 임금님께 명주를 얻어오너라. 그러고는 다시 바다 속으로 사라져 버렸지요. 아이는 제주도지사에게 달려갔습니다. 지사는 아이의 말을 듣고 임금님께 상소를 올렸지요. 상소를 본 임금님은 제주도지사에게 명주 백동을 내려보내고 크게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제주도지사는 명주 백동을 받았지만 아이와 한 약속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어떻게 하면 자신의 재산을 불릴 수 있을까 궁리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지요. 아이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지사를 골탕 먹일 궁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할망과 약속한 전날 밤이 되었지요. 아이는 도지사 집에 몰래 숨어 들어가 명주 한 동을 빼내왔습니다. 다음 날 제주도지사는 명주를 바리바리 싣고 제주 앞바다로 갔습니다. 할망님, 여기 명주 백동입니다. 수고했네. 할망은 기분 좋게 명주를 받아들고는 바다로 들어갔지요. 아니, 이게 뭐야? 한 동이 모자라잖아. 새 옷을 해 입을 거라 신이 났던 할망은 명주 한 동이 모자라 옷을 다 지을 수가 없었지요. 그걸 알고 할망은 펄펄 뛰며 화를 내었습니다. 할망은 바다로 나와 육지까지 이어진 다리를 한 손에 부셔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흙을 치마폭에 가득 담아 지사 집으로 갔지요. 흙더미가 쏟아져 내리자 지사 집은 금세 흙 속에 파묻혀 버렸습니다. 아이고, 내 집. 지사는 땅을 치며 울었습니다. 그때 마을 어귀에서 구경을 하던 아이가 할망에게 다가가 사실을 일러주었지요. 할망은 그 말을 듣고
불같이 화를 내며 지사를 움켜쥐었습니다. 할망은 제주도지사를 손에 쥐고 바다로 들어가 버렸지요. 할망을 따라 바다로 들어간 지사는 다시는 육지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할망은 100년에 한 번씩 지금도 빨래를 하러 육지로 나온다고 합니다. 할망이 나와서 빨래를 할 때면 파도가 출렁출렁 한다고 합니다. 장난 많은 김선달. 옛날에 김선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장난이 많았지요. 선달이란 과거에 급제하고도 벼슬 하지 않은 사람에게 붙이는 말이지만 여기서는 그냥 붙여준 것입니다. 어느 이른 가을날 김선달은 개울에서 개를 잡고 있었지요. 그때 한 양반이 개울을 건너려 하고 있었습니다. 김선달은 개를 잡다가 누군가 하고 바라보았지요. 개울을 건너려는 사람은 그 마을에서 거만하고 인색하기로 이름난 양반이었습니다. 내게 걸리기만 해봐라. 멋있게 골탕을 먹이겠다. 김선달이 벼르던 사람이었지요. 양반은 갓을 쓰고 도포를 걸쳤으며 가죽 신을 신고 있었습니다. 그 양반은 거드름을 잔뜩 피우며 김선달이 있는 곳까지 와서는 점잖게 물었지요. 어이, 개울 건너는 삭을 줄 테니 날 업고 건널 수 있겠나? 어제 내내 소나기가 쏟아져서 개울은 흙탕물이 흐르고 있었지요. 김선달이 물었습니다. 얼마나 주시겠습니까? 한 양 주지. 흙탕물인데요. 2냥은 주셔야 합니다. 이 사람아, 여기서 저긴데 2냥이나? 양반은 비싸다고 얼굴을 찌푸렸지요. 한 냥에는 안 가겠습니다. 흙탕물이 흐르는 개울은 업고 건너는 일이 그리 쉬운 줄 아십니까? 김선달은 끝내 깎아주지 않고 돌아서려 했습니다. 그러자 양반은 마지못해 허락했지요. 좋아, 2냥 줄 테니 건너주게나. 김선달은 양반을 업고 개울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일부러 기우뚱거렸고 업힌 양반은 물속에 빠질까 겁을 먹었지요. 이 사람아, 조심 좀 하게. 김선달은 개울 가운데로 가자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한 발을 물속에서 더듬거리며 양반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내리셔야 되겠는데요. 양반은 깜짝 놀라 큰 소리로 말했지요. 아니, 이 사람아, 나더러 옷을 적시며 이 흙탕물을 건너란 말인가? 지금 내 발밑에 큰 잉어가 있는데 내다 팔면 아무리 못 받아도 단량은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 잉어를 잡아야지요. 어허, 이런 일이 있나? 말도 안 되는 소리 집어치우고 어서 건너게. 2냥이니 2냥보다 단량짜리 잉어를 잡겠으니 어서 내려주세요. 흙탕물을 헤치며 여기까지 온 삭을 안 받는 것을 다행인 줄 생각하십시오. 김선달은 업은 손을 내릴 듯하며 재촉하였지요. 가만히 생각한 양반은 큰일이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흙탕물에 옷을 다 적시며 개울을 건너야 할 것 같았지요. 양반은 적당히 얼버무리려 했습니다. 내 삭을 더 줄 테이니 어서 건너게. 얼마를 더 주시겠습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2냥에다 2냥을 더 주지. 그럼 넉냥을 주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래, 넉냥이네. 그러니 어서 가게다. 넉냥은 안 되겠습니다. 그럼 전 단량짜리 잉어를 잡겠습니다. 김선달은 양반을 내려놓으려 했습니다. 그러자 깜짝 놀란 양반은 소리쳤지요. 아이고, 이 사람아,
단양 주겠네. 그제야 김선달은 못 이기는 척하며 한 발을 들어 물장구를 치며 아쉬워하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에이, 아까운 잉어를 놔줘야 되네. 도망가는 걸 보니 제법 큰 놈인데. 양반을 업고 개울을 건넌 김선달이 양반에게 단양을 받은 것은 말할 것도 없지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내 귀가 당나귀처럼 되다니. 경문왕은 거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경문왕이 왕 위에 오르자 귀가 이상하게 자꾸 커졌지요. 꼭 당나귀 귀처럼 크고 쫑긋해졌습니다. 보기에 아주 흉했지요. 경문왕은 그런 귀를 남의 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짐의 두건을 만들도록 하라. 경문왕은 복두장이가 만든 두건을 쓰고 귀를 감추었지요. 아무도 임금님의 귀가 당나귀 귀처럼 길어진 것을 몰랐습니다. 왕후도 모르고 궁녀들도 몰랐지요. 아는 사람은 두건 만드는 복두장이 뿐이었습니다. 짐의 귀가 이상하다는 말은 입 밖으로 내어서는 안 될 것이다. 만일 짐의 말을 어긴다면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경문왕은 복두장이에게 단단히 일렀습니다. 복두장이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나 걱정이 되었습니다. 내가 입만 번긋하면 왕의 귀가 소문이 날 것이고 내가 죽임을 당하는 것은 불보듯 뻔한데. 복두장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가슴이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여 몸이 마르기 시작했지요. 내 팔자가 왜 이런가? 하필 두건 만드는 복두장이가 될 게 뭐람? 남은 날 보고 팔자 좋은 사람이라고 하겠지. 복두장이는 한숨을 푹푹 내쉬기만 했습니다. 복두장이는 이젠 밖으로 나가기조차 싫었습니다. 겁이 났지요. 여보, 당신 무슨 걱정이 있어요? 아내가 걱정이 되어 한마디 하였습니다. 걱정은 무슨 걱정? 복두장이는 꿀먹은 벙어리가 될 수밖에 없었지요.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라고 해서 이 말은 할 수 없어. 대왕과 굳게 약속한 것인데. 복두장이는 다시 마음을 다짐하였습니다. 복두장이는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지요. 어디 아픈 데를 끄집어낼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마음의 병이 걸린 것이지요. 걱정거리가 많으면 마음의 병이 쌓인다고 했습니다. 내가 이러다 정말 죽는 것이 아닐까? 복두장이는 겁이 났습니다. 일어나서 다니고 싶은 생각이 없었지요. 복두장이는 몇 달 동안 그렇게 알아누웠습니다. 내가 죽는 마당에 하고 싶은 말이나 실컷 하고 죽자. 한 번 죽지 2번 죽는 것은 아니잖아. 복두장이는 용기를 내었습니다. 복두장이는 자리에 일어나서 도림사 대밭 속에 달려갔습니다. 대나무들이 아주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지요. 복두장이는 누가 보지 않을까 사방을 두리번 보았습니다. 이때야 아무도 보고 듣는 이가 없으니 마음 놓고 말해도 되겠구나. 복두장이는 아랫배에 힘을 주고 말했습니다. 우리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복두장이는 있는 힘을 다해 소리를 쳤지요. 우리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복두장이는 또 한 번 소리쳤습니다. 바람이 대나무 숲을 뒤흔들었습니다. 속이 다 시원하다. 체한 것이 쑥 내려간 것 같아.
복두장이는 배를 문질러 보면서 웃었습니다. 복두장이는 정말 몸과 마음이 가벼워졌지요. 성큼성큼 대나무 밭에서 나왔습니다. 혹시 누가 엿보기라도 했을까 싶어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보았지요. 아무도 없는 것을 알고 마음을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후로 바람이 불면 대나무 밭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우리 임금님의 귀는 당나귀 귀다. 경문왕의 귀에까지 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문왕은 이 소리가 정말 듣기가 싫었지요. 저 대나무 밭의 대나무를 죄다 베어버리고 그 자리에 산수유 나무를 심어라. 경문왕의 명령에 대나무 밭은 감쪽같이 없어지고 산수유 밭이 되었지요. 그러나 바람이 불면 여전히 산수유 밭에서도 소리가 났습니다. 이 세상의 비밀은 정말 감출 수가 없는 것이었지요. 효녀 심청 이야기. 옛날 어느 마을에 심학규라는 눈먼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두들 신봉사라고 불렀지요. 신봉사는 늙음하기 예쁜 딸을 하나 얻었습니다. 예쁜 딸에게 청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지요. 하지만 아내는 청이를 낳은 뒤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신봉사는 청이를 안고 목을 놓아 울었지요. 신봉사는 배고파 우는 청이를 들쳐업고는 이 마을 저 마을 헤매며 동냥젖을 얻어먹였습니다. 한치 앞도 못 보는 몸으로 어린 딸을 키우느라 몹시 힘에 겨웠지요. 청이는 아주 착하게 자랐습니다. 15살이 되자 늙은 신봉사 대신 집안 살림을 꾸려나갔지요. 청이는 아무리 고달퍼도 웃는 얼굴로 신봉사를 잘 모셨습니다. 청아, 못난 아비 때문에 고생이 많구나. 이만큼 키워주셨으니 이제는 제가 아버지를 모셔야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지요. 잔치집 일이 아직도 안 끝났나? 얘가 왜 안 오지? 신봉사는 집에 오지 않는 청이가 걱정이 되어 나갔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 개울에 빠지고 말았지요. 사람 살려주세요. 마침 지나던 스님 한 분이 난데없는 고함 소리에 놀라 달려왔습니다. 스님은 허우적거리는 신봉사를 건져 주었지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스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딱하게도 앞을 못 보는구려. 허나 눈뜰 방법이 있소. 신봉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입니까? 스님, 어찌하면 눈을 뜰 수 있습니까? 부처님 앞에 쌀 300석을 바치고 열심히 기도를 올리시오. 반드시 눈을 뜨게 될 것이오. 신봉사는 눈을 뜬다는 말에 쌀 300석을 바치겠노라고 스님께 선뜻 약속을 하고 말았습니다. 늦게야 돌아온 청이는 서둘러 상을 차렸지요. 신봉사는 밥상을 앞에 두고 한숨만 내뱉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걱정이 있으세요? 쌀 300석을 바치면 눈을 뜰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청이는 밤새 빌고 또 빌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눈을 뜰 수 있다면 이 목숨이라도 바치겠어요. 며칠 뒤 이상한 소문으로 온 마을이 술렁거렸습니다. 중국으로 가는 뱃사람들이 제물로 쓸 처녀를 산다고 해요. 인당수를 지날 때마다 배가 뒤집히는 바람에 15살 처녀를 바쳐 제사를 지낸대요 글쎄. 청이는 그 말을 듣자마자 뱃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쌀 300석만 주신다면 제가 기꺼이
재물이 되겠어요.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라는 걸 알고 뱃사람들은 선뜻 쌀 300석을 내주었지요. 드디어 청이가 떠나는 날이 되었습니다. 정성껏 차린 밥상을 받고 신봉사는 입이 떡하고 벌어졌습니다. 우리 형편에 고깃국을 다 끓이다니 오늘이 무슨 날이냐? 아버지, 부디 용서해 주세요. 쌀 300석을 구하려고 인당수 재물이 되기로 했어요. 아니, 너 죽고 내가 눈을 뜬들 다 무슨 소용이냐?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안 된다. 절대로 못 간다. 신봉사는 울고불고 소리치며 말렸지만 정희는 마지막으로 큰 절을 올리고 뱃사람을 따라 나섰지요. 아버지, 꼭 눈을 뜨시고 오래오래 사세요. 뱃머리에 올라선 청이는 배가 소용돌이에 말려들기 전에 바닷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청이를 삼킨 바다는 거짓말처럼 잔잔해졌지요. 청이는 캄캄한 물 속으로 하염없이 떨어지다가 눈을 떴습니다. 온갖 보석이 반짝이는 용궁이 눈앞에 나타난 것이지요. 여기가 어디지? 내가 죽은 건가? 어리둥절해 하고 있는데 누군가 청이를 불렀습니다. 청아, 엄마다. 우리 청이가 이렇게 자랐구나. 어머니. 청이는 용궁에서 어머니와 함께 꿈 같은 날들을 보냈지요. 아버지는 지금쯤 눈을 뜨셨을까? 청이는 하루하루 아버지 걱정뿐이었습니다. 청아, 용궁에서 지낸 지도 오래되었구나. 이제 그만 세상 위로 올라가도록 해라. 용왕님은 청이를 불러 커다란 연꽃 속에 앉게 하였습니다. 청이가 용왕님과 어머님께 큰 절을 올리자 꽃잎이 스스로 오므라들었지요. 커다란 연꽃은 바다 위로 떠올랐습니다. 뱃사람들은 바다 위에 커다랗게 빛나는 연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희한한 꽃을 다 보겠네. 건져다가 임금님께 바쳐야겠다. 임금님도 커다란 연꽃이 너무나 신기해서 한참을 들여다보았지요. 그때 꽃잎이 스르르 벌어지더니 청이가 나타났습니다. 임금님은 꽃에서 나온 청이를 보고 대체 어찌된 일인지 물어보았지요. 청이는 다소곳이 지난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마음이 정말 아름답구나. 이 나라의 어머니인 왕비가 되어주겠나? 임금님은 착하고 어여쁜 청이를 왕비로 삼았습니다. 청이는 왕비가 되어 아버지부터 찾았지요. 하지만 신봉사는 눈을 뜨지도 못하고 마을을 떠나버린 뒤였습니다. 온 나라 안의 장님이 모인다면 아버지를 뵐 수 있을지도 몰라. 청이는 아버지를 만날 생각에 나라 안의 장님이라는 장님은 모두 불러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잔치상마다 맛있는 음식이 가득 차려지고 흥겨운 음악이 울려 퍼졌지요. 잔치는 몇 날 며칠 이어졌지만 신봉사의 모습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날 잔치가 끝날 시간이 다 되었는데도 신봉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저만치서 지팡이를 짚고 걸어오는 노인이 있었지요. 누더기 차림에 거지꼴이 되었지만 청이는 단박에 아버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청이. 청이에요. 뭐라고? 청이가 살아있단 말이냐? 어디 우리 청이 얼굴 한번 보자꾸나. 신봉사는 저도 모르게 두 눈을 번쩍 떴습니다. 그래, 우리 청이, 청이로구나. 신봉사는
왕비가 된 청이를 보고 또 보았지요. 아버지, 아버지가 눈을 뜨셨어요. 두 사람은 너무 기뻐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효녀 청이는 눈을 뜬 아버지를 정성껏 모시면서 궁궐에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앞을 못 보는 신봉사가 심청이를 어렵게 키웠고 어렵게 키워준 아버지의 은혜를 갚기 위해 인당수에 뛰어든 효성 깊은 심청이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이 이야기의 원전인 심청전은 한국의 대표적인 고대 소설 중의 하나입니다. 처음부터 소설로 창작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어 오던 것을 판소리로 만들어 불렀다고 합니다. 판소리로 만들어 부르던 것을 다시 소설로 엮은 것이지요. 오늘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